6월 22일 목요일 당신의 클래스를 높여드리는 아침. 상암동 클래스. 안녕하세요. 이가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하은입니다. 오늘 우산 하나 챙겨서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전부터 저녁 사이에 수도권 중심으로 소나기 예보돼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준비된 소식들 먼저 간추려드립니다. 네, 미국에서 타이타닉호의 잔해를 보러 갔다가 실종된 잠수정을 찾는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죠. 깊은 바다에서 구조 요청으로 추정되는 소음이 탐지됐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에 월드클래스에서 전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앞서 우산 챙기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세한 날씨 들어보겠습니다. 김민지 기상캐스터. 자, 어제 비 덕분에 좀 더위가 주춤한 느낌이었어요. 오늘은 좀 어떨까요? 네, 오늘은 다시 낮더위가 시작되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 27도로 어제보다 5도나 높겠고요. 내일은 31도까지 올라서 더 덥겠습니다. 오늘은 오전부터 밤사이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내륙 곳곳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예상되고요. 특히 경기 동부와 강원 등 일부 지역에는 우박이 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구름 많겠고요. 아침까지 내륙과 남해안에는 안개가 끼겠습니다. 한낮에는 자외선 지수도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현재 서울, 전주 20도, 대구는 22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대전, 광주 28도, 대구 30도로 대부분 지역이 30도 가까이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오름세 보이면서 더 더워지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제주도에 장마가 시작될 텐데요. 이는 평년보다 6일 정도 늦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나와주세요. 출근 준비는 잘하고 계신가요? 일찌감치 출근길에 오른 분들 계실 텐데 다행히 실시간 도로 위로는 혼잡의 정도 많이 심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부분적인 정체로 서부간선도로는 성산대교와 시흥대교 사이 양방향으로 답답하고요. 이 시각 강변북로 일산 방향으론 한강대교 진입이 힘겹습니다. 천호대교부터 한강대교까지 40분 정도 잡아주셔야겠습니다. 1번 경부선의 도심 정체 오늘 오전 6시 무렵에 시작이 됐습니다. 서울 쪽으로 서초구, 지금 원지동 일대 지나기 어렵고요. 반대쪽으로는 잠원 나들목에서 답답합니다. 용인 서울선은 서분당 일대 역시나 양방향 막혀 있습니다. 서울 쪽으로는 이 정체가 서판교 남단까지 이어지고요. 지금 15번 서해안선 이용해 서부간선도로 진입하기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서울 쪽으로 일직분기점과 금천 사이로만 정체입니다. 전좌석 안전띠 착용 잘해주시고요. 지금까지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정부가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서 이른바 킬러 문항을 배제하기로 한 데 이어 오늘부터 사교육 부조리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학원의 허위 과장 광고와 사교육 이권 카르텔 사례 등이 대상입니다. 교육부는 신고가 들어오는 대로 엄정하게 조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사교육 이권 카르텔과 허위 과장 광고 등 학원 부조리를 신고받습니다. 특히 킬러 문항 전문이라고 홍보하며 출제위원 경력 등을 강조해 학생을 끌어모으는 학원이 집중 대상입니다. 사교육 이권 카르텔, 허위 과장 광고 등 학원의 부조리에 대하여 2주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대통령실은 킬러 문항을 매개로 교육당국과 사교육계가 이권 카르텔을 형성한다고 보고 실태 파악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킬러 문항 배제가 쉬운 수능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 방향이 걱정하시듯이 지금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물수능이나 이런 것들은 결코 아니다. 변별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방법이 있다. 교육부는 다음 주 월요일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추가 발표하고 공개하지 않던 수능 분석 자료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무총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교과과정 밖 수능 출제 배제 지시를 계기로 교육과정 평가안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는데 이를 교육부로 확대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미 지난 3월부터 모의고사 수능에서
이른바 킬러 문항 출제를 배제하라고 지시했지만 이번 6월 모의평가에서 이행되지 않은 데 따른 것입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다음 달부터 9월 모의평가 출제 작업에 착수합니다. 평가원이 최근 출제위원과 검토위원 등 500여 명의 선임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9월 6일 예정된 모의평가의 출제 작업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초고난도 문항을 배제하면서 변별력은 갖춰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수도 파리 도심에서 가스 누출로 추정되는 폭발 사고가 발생해 건물 일부가 무너지면서 적어도 24명이 다쳤습니다. 이 중 4명은 크게 다쳤고 2명은 실종돼 구조당국이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좁은 골목 사이에 위치한 무너진 건물에서 시뻘건 불이 타오릅니다. 뿜어져 나온 검은 연기는 순식간에 하늘 높이 치솟습니다. 불이 난 건 현지 시각으로 어제 오후 5시쯤 프랑스 수도 파리의 한 공원과 소르본 대학 인근에 위치한 건물에서 큰 폭발음과 함께 불이 나면서 건물 일부가 무너졌습니다. 특히 건물에는 주택과 패션 학교 등이 있어 피해가 컸습니다. AFP 등 외신에 따르면 이 사고로 적어도 24명이 다쳤고 이 가운데 4명은 중상을 입고 2명은 실종됐습니다. 소방관 200명 이상이 진화 작업에 투입되면서 현재 불길은 잡힌 상태지만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 구청장은 자신의 SNS에 가스 누출로 폭발이 발생했다고 밝혔지만 당국이 명확한 원인을 발표하진 않은 상태입니다. 현지 검찰은 건물 내부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정확한 폭발 원인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JTBC 이지혜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이 물가 안정을 위한 추가 긴축 기조를 다시 한번 언급했습니다. 연내 2차례의 기준금리 인상을 강하게 내비쳤는데 6%에 가까운 최종금리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Inflation has moderated somewhat since the middle of last year. Nonetheless, inflation pressures continue to run high, and the process of getting inflation back down to 2% has a long way to go. 파월 의장은 현지 시간 21일 하원 금융위원회 보고에서 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지난주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연내 2번 금리 인상을 통해 5.50%에서 5.75%까지 올릴 것이라고 예고했는데 이 방침을 재확인한 겁니다. 파월 의장은 FOMC 위원 대다수가 올해 금리를 2차례 더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경제가 예상대로 돌아간다면 2번 더 인상이 꽤 좋은 예측일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최근 금리 결정에 대해 최종 목적지에 가까워질수록 더 느린 속도로 운전하는 것과 같다고 비유하며 완화된 속도로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Restoring price stability, again, is essential to set the stage for achieving maximum employment and stable prices over the longer run. 그는 올해 개인 소비가 늘었지만 금리 인상으로 주택시장 활동이 둔화했고 기업의 고정 투자에도 부담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날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 뉴욕 증시는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전체 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상정합니다. 야당이 지난 4월 공동 발의한 법안으로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필요할 경우 특별검사 수사를 요청하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미 경찰 수사와 국정조사가 이뤄졌고 추천위원회 구성이 편파적이라는 이유로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부산 엑스포 유치전을 펼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엔 베트남으로 출국했습니다. 4일간 이어지는 이번 국빈 방문에서 윤 대통령은 보반트엉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안보와 경제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200명 넘는 이번 정부 들어 가장 큰 규모의 경제사절단이 윤 대통령과 동행합니다. 세상이 정해준 내 역할이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맥없이 쓰러져갈 하찮은 내가 아니지 스물인 깎여준다 빛바랜 낡은 하늘이 잠깐
자던 나를 깨운다. 난 현금 가면 이다. 네, 생방송 상암동 클래스 TV뿐만 아니라 유튜브, JTBC 뉴스 채널이나 네이버 뉴스페이지에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국내의 뉴스 더 살펴보겠습니다. 도시락 이슈 이도성 기자, 월드클래스 이용주 캐스터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이두성 기자, 오늘은 어떤 도시락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도시락 뒤집어 볼까요? 하나, 둘, 셋. 빠밤. 네, 키울 자신 없어인데요. 어제 전해진 좀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이 경기도 수원의 가정집 냉장고에서 네. 있어서는 안 될 것이 나왔습니다. 갓 태어난 영아 시신 두 구가 발견된 건데요. 이 경찰은 아이들의 친엄마인 30대 여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발견된 두 아이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에 태어났는데요. 딸 그리고 아들입니다. 살아있었다면 우리 나이로 5살과 4살이었겠죠. 하지만 태어나자마자 곧장 살해됐습니다. 시신은 검은 비닐봉지에 쌓여 있었고요. 이 냉장고 냉동실 안에서 발견됐습니다. 안타까운 사건인데 짚어볼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우선 경찰이 이걸 어떻게 알게 된 겁니까? 네, 감사원이 보건복지부 감사를 하다가 출산 기록은 있는데 이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기들이 있다는 걸 파악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났어요. 근데 신고가 안 된 거죠. 네. 이 사실을 통보받은 수원시가 현장 조사에 나섰지만 이 여성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뭔가 좀 의심스러운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네. 결국 경찰이 영장을 받아 압수수색한 끝에 숨진 아이들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친엄마가 아이들을 살해한 걸로 파악이 된 거죠. 네, 현재까지는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본인이 아이들을 살해한 게 맞다고 자백했다고 하는데요. 어제 오후 2시쯤 붙잡혔습니다. 1차 조사에서 곧바로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키울 자신이 없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이 여성에게는 숨진 아이 2명 말고도 아이가 셋이나 더 있었습니다. 12살 딸이 첫째고 그리고 둘째가 10살 아들 그리고 셋째가 8살 딸이었습니다. 함께 사는 남편은 아내가 임신했던 건 알았지만 낙태했다는 말을 그대로 믿었다고 진술했는데요. 살해한 사실은 몰랐다고 부인했습니다. 이 경찰은 여성을 영아 살해 혐의로 긴급 체포하고 아기들 시신을 부검의뢰하는 등 추가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이 소식 들으면서 네.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사실도 밝혀진 게 누가 신고를 한 게 아니라 당국이 서류 조사를 하다가 찾아냈다. 네. 너무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태어났지만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런 식으로 태어났지만은 신고가 아직도 신고가 안 된 아이들이 또 있지 않을까 이런 약간 의심도 좀 들더라고요. 네, 그 의심 맞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많았는데요. 이 감사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지난 8년 동안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아이가 무려 2천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저도 그 규모 때문에 상당히 놀랐는데요. 예. 법에 따라서 태어난 지 한 달 이내 신고를 해야 하는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생존 여부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단 1% 정도인 20명에 대해 안전 여부를 직접 확인하도록 복지부와 관할 지자체에 알렸는데요. 2천여 명에 대한 전수 조사를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 아까 숨진 아기 2명이 이제 2018년, 2019년에 각각 태어났다고 했잖아요. 2023년입니다. 네. 그럼 그 기간 동안에 물론 감사원이 이번에 그걸 발견해낸 건 잘한 일이지만 그 기간 동안 너무 늦게 발견한 거 아닌가? 아무도 몰랐던 거죠. 맞아요. 아무도 몰랐다는 게 조금 충격적이기도 하고 또 2,000명이나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른다고 하니까 네. 2,000명에 대한 이 실태 파악도 빨리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경찰 수속보가 나오면 또 네. 전해주시죠. 알겠습니다. 다음 도시락 또 열어주십시오. 네, 두 번째도 가보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네, 10원짜리인데요. 진짜 그 동전 10원짜리가 맞습니다. 10원짜리? 예, 맞아요. 10원짜리. 이 경북 경주의 유명 먹거리죠. 이 10원짜리 동전 모양 빵인데요. 이게 저작권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한국은행이 이 10원빵 판매에 제동을 건 건데요. 영상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네, 저희 취재진이 10원빵을 직접 사봤습니다. 저렇게 팔고 있었는데 비슷하게 생겼죠. 10원짜리 동전과 똑같은 모양입니다. 뭐 앞면에는 저렇게 다보탑이 새겨져 있고 10원, 한국은행이라고 한글로 써 있습니다. 예. 또 뒷면을 보면은 숫자 10에 뭐 발행년도 써 있고 영어로 뱅크 오브 코리아, 그러니까 한국은행을 나타내는 문구가 그대로 박혀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지적한 게 바로 이런 점인데요. 동전과
아예 똑같은 모양이라는 겁니다. 이 화폐 도안은 한국은행이 허용하지 않으면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데 뭐 멋대로 사용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10원빵이 경주 명물로 처음에 인기를 얻고 그래서 이제 서울로 뭐 전국 맞아요. 곳곳에 매장이 퍼졌어요. 많이 퍼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요즘 많이 보여요. 그래요? 전 먹어보지 못했는데 저도요. 침이 고이긴 합니다. 안에 뭐가 안에 들어있? 치즈 들어있어요. 치즈가 들어있어요? 맛있어요. 맛이 없을 수가 없겠네요. 맛있어. 불필요한 애드립이었지만 이런 거 하나 좀 갖다 놓고 방송해야 되는 거 맞아. 아닙니까? 아무튼 죄송합니다. 이두성 기자, 죄송합니다. 업체 측 입장은 뭔가요? 네, 이 빵 판매점 네. 측은 이 당황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이 10원빵은 2019년 경주 한 업체가 만들어 팔기 시작했는데요. 네. 이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에 시식을 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거군요. 맞아요. 그래서 더 유명해졌죠. 원래도 유명했는데 이때 더 유명해졌습니다. 경주에 17개 업체가 팔고 있고 프랜차이즈 형태로 다른 지역에도 퍼졌습니다. 이 업체 측은 한국조폐공사가 공공누리 포털에 공개한 도안을 사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될지 몰랐다라고 해명했는데요. 업체 관계자 이야기 들어볼까요? 관광 상품으로서 파는 거는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들도 이제 동전을 이제 모양을 알고 있으면 좋으니까 홍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행이 그 지역 특산물에 좀 너무 엄격한 게 아니냐. 요런 이제 그 여론도 조금 있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딱딱하게 다 그렇게 해야 되냐, 그렇죠.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근데 있지만 한국은행도 어떤 근거는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게 한국은행이 2005년에 만들어진 이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사용 기준 뭐 이런 게 있는데요. 한국은행이 이 기준 때문에 10원빵 디자인을 허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게 결국엔 돈을 받고 파는 거잖아요. 네. 영리 목적으로 화폐 도안을 사용하지 못하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지켜야 된다,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지금 보는 것처럼 누가 봐도 좀 화폐 모양에 따라하기는 했지만 실제와는 좀 다른 뭐 방석, 지갑, 속옷 이런 걸 파는 거는 패러디라고 하죠. 네. 패러디는 문제 삼지 않고 있지만 아예 동전과 완전히 똑같은 모양이라면 좀 얘기가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보시죠. 네. 더 뱅크 오브 코리아가 들어가서 마치 한국은행이 이 시원빵을 지원하는 것처럼 이렇게 돼버리는 상황이기도 하고 해서.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지원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군요. 생각을 해보니까. 근데 이제 10원빵을 아예 못 보게 되는 건 아니겠죠? 제가 아직 못 먹어봤기 때문에 계속 있었으면 좋겠는데 사실 저 경주 갔을 때 봤거든요. 그때 먹어봤어야 됐나 이렇게 생각도 하는데 이거 계속 팔 수는 있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모양을 살짝 바꾸면 되기 때문인데요. 똑같지만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숫자는 남기고 한국은행이라는 글자는 뺄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한국은행이 뭐 법적으로 대응할 거다 뭐 이런 보도도 그런 예상된다라는 보도도 나왔지만 이 한국은행 측은 판매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적법한 범위로 디자인 변경안의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아까 잠깐 나왔지만 그 뭐 사각 팬티나 방석 같은 거의 돈 모양도 잘 보면 대한은행 이렇게 돼 있거나 맞아요. 100만 원권 이렇게 돼 있으니까 디자인은 만 원권 같은데 약간 변동을 시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해서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네. 계속 먹을 수 있다니까 다행인 것 못 같기도 하고. 먹어봤으니까요, 우리는 아직. 한번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인지 다음 도시락도 빵이네요. 빵이에요? 네, 다음 도시락 열어주시죠. 이거 언제 보셨죠? 네. 햄버거로 준비를 했습니다.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네, 취소 좀 해달라인데요. 이 소식. 이 가수 사이의 콘서트, 야외에서 물을 뿌려가지고 막 사람들이 신나서 뛰노는 그 콘서트 있잖아요. 이게 뭐 흠뻑쇼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이게 코로나19로 한동안 중단됐다가 지난해 공연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올해 이 싸이의 공연을 앞두고 눈살을 좀 찌푸릴 만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영상 먼저 보시죠. 네. 네, 거대한 공연장에 물줄기가 저렇게 막 흩어져요. 저 가봤거든요. 네. 예전에 코로나 전에. 신납니다. 와. 옷도 저렇게 파란색으로 맞춰 입고 막 가서 몸도 흔들고 공연을 즐기는데요. 이게 흠뻑쇼라는 이름의 콘서트입니다. 올해 공연 예매가 시작되자 대기 번호가 3만 번대로 치솟을 정도로 그러니까 대기하는 사람이 표를 끊으려고 이 3만 번대로 치솟을 정도로 인기인데요. 그런데 이런 분위기의 편승에 입속을 챙기려는 일부 업자들이 있었나 봅니다. 중앙일보가 보도한 내용 보시겠습니다. 네, 한 직장인이 전북 익산에서 열리는 싸이 흠뻑쇼를 보기 위해 숙박업소를 예약했는데 네. 갑자기 요금을 잘못 적었으니 5만 원을 더 내거나 예약을 취소해달라 이런 연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숙박업소 사장이 연락했다. 네. 숙박 중개앱을 통해서 6만 5천 원에 예약을 했는데 이게 현재 같은 객실이 15만 원에 어머. 예약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지금 이미 결제한 사람한테 그렇죠.
이거 돈을 더 내라. 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아니면 취소를 해라. 아니 한몫 챙기는 것도 좋아요. 좋은 네. 건데 뭐 장사하는 거니까. 근데 양심은 어디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미 결제한 사람한테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가 좀 있는 건가? 선 차라리 넘네. 처음부터 올려서 맞아. 올리는 아예 거예요. 그냥 미리 알고 했으면은 몰라도 억울하지는 않죠. 예. 네. 이미 내가 그 가격에 샀는데 그걸 다시 하라라고 하니까 좀 억울할 수 있겠죠. 네. 이 전북 지역에서는 이 흠뻑쇼가 처음 열리는 거라고 합니다. 익산은 물론 이 전주와 인근이죠. 전주와 군산 지역까지 숙박업소 요금이 들썩들썩했어요. 네. 덩달아 올랐다고 하는데요. 사실 숙박 요금은 게시만 제대로 하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얼마를 받든 그 요금을 미리 받겠다라고 공지만 하면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네. 얼마든지 올려받을 수 있는 구조라고 합니다. 물론 이미 결제한 숙박객에게 돈을 더 내라고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이긴 합니다. 논란이 일자 익산시 측은 행정지도에 나섰습니다. 이게 지역 축제나 뭐 유명 공연이 있을 때마다 좀 바가지 논란이 계속 일어나고 맞아요. 있는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해서 이게 가격 상한선을 좀 정해놓기도 하더라고요. 뭐 2배, 최대 2배 뭐 이렇게 하기도 하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례가 일부 숙박업소의 맞습니다. 이야기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 때문에 익산 이미지 자체가 좀 나빠지진 않을지 그런 걱정까지 좀 드네요. 네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월드클래스로 넘어가 볼까요? 네, 이용주 캐스터. 네, 월드클래스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타이타닉호 관광에 나섰다가 실종된 잠수정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구조대가 실종 장소 인근에서 소음을 감지하고 추적에 나섰다고 합니다. 30분 간격으로 잠수정을 두드리는 듯한 소리가 여러 차례 감지됐다는 건데요. 조금 작게 들리긴 하지만 여러분들 잠시 행동을 멈추고 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네. 네. 어허. 예, 이렇게 툭툭 거리는 소리가 불규칙적으로 지금 들리고 있죠. 예. 근데 이게 살려달라는 구조 신호였을지 아니면 그 바다에서 나는 자연적인 소리일지는 아직은 모른다고 합니다. 네. 생존 신호일 수 있다는 이 희망적인 관측도 나오지만 잠수정의 위치 아직 오리무중입니다. 수색 면적이 서울의 24배 이를 정도로 너무 넓기 때문인데요. 이런 가운데 잠수정 타이탄이 게임기 컨트롤러인 조이스틱으로 조종된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CBS 보도 보시겠습니다. The missing submersible was run by video game controller. Is that normal? 사라진 잠수정은 비디오 게임 이 컨트롤러로 작동된다. 이게 정상인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다뤘는데 그러면서 지난해 11월 운영사 측의 CEO가 CBS 방송에 출연해서 직접 이 컨트롤러를 이렇게 소개하는 듯한 영상도 공개가 됐습니다. 그 미국 CBS 방송이죠? 예. 이게 보니까 그 진짜 게임하는 그 컨트롤러 그걸로 하는 건데 이게 진짜인가 보네요. 저렇게 CEO가 나와서 설명할 정도면. 예. 게다가 이 조이스틱은 가격이 약 $30, 우리 돈 38,000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게 되게 세밀하게 네. 그런 맞아요. 조정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저렇게 그냥 시중에 파는 게임기 컨트롤러로 하면은 고장이라도 나면 게임하다가도 먹통될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불안한데요? 근데 한편에서는 그 미군 해군에서는 무인 잠수정 같은 경우에는 게임기 조종기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자, 어쨌거나 이렇게 위험천만한 여행인데도 잠수정 운영사는 탑승객들에게 사망 시에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런 면책 서류에 서명하게 했는데요. 서명한 면책 서류의 첫 장에만 사망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들어가 있었다. 이런 증언도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그 사람이 생존할 수 있는 그 골든 타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얼마나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네, 잠수정 탑승자 5명이 호흡할 수 있는 공기는 이제 우리 시간으로 오늘 저녁 7시, 그러니까 12시간 정도 남아 있습니다. 아이고. 최대 내일 새벽까지만 버틸 수 있을 정도인데요. 하지만 설령 발견한다고 해도 심해 4,000m 부근에서 잠수정을 끌어올리고 탑승객을 구조하기 위해선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무사한 귀환을 기도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프랑스를 방문한 30대 한국인 남성 A씨가 파리 외곽 빌쥐프 지하철역에서 숨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열흘 전쯤 발생한 사건인데요. 유족들은 A씨가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 타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주 프랑스 한국 대사관 등에 연락해서 사망 사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던 A씨는 근속 휴가를 받고 홀로 휴가차 프랑스를 찾았다고 하는데요. 현재 경찰은 A씨가 고압 전류가 흐르는 지하철 선로를 건너다가
감전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는데 아직 정확한 사인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하지만 유족은 A씨가 자발적으로 선로로 내려갔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CCTV를 확인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와, 이건 정말 정확하게 조사를 좀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외교부 당국자는 사인 규명을 위해 파리 경찰에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가 조사 매우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예. 건너다가가 아니라 네. 건너려다가 했다는 게 공적인 코멘트라서 이게 또 뉘앙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 건너려다 그랬다. 이게 지금 현재까지 상황입니다. 예, 이렇게 현지 경찰의 수사가 완료되는 대로 CC는 유족에게 인계될 예정입니다. 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네. 자, 다음 소식 가보겠습니다. 자, 한때 이 평화의 상징으로 불렸던 비둘기, 요즘엔 도심 속이 천덕꾸러기 신세죠. 근데 최근에 소셜미디어에서 사람들이 뜨거운 관심을 한 몸에 받은 비둘기가 있습니다. 자, 영국에서 촬영한 영상으로 추정됩니다. 비둘기 한 마리가 카메라 앞에 섰는데 지금 이 다리 길이 이 실화인가요? 정말 이 롱롱 다리를 가졌습니다. 게다가 이 몸집도 상당해요. 지금 비둘기가 어깨가 있어요. 자, 영상을 본 사람들은 오염된 환경에서 태어난 돌연변이 아닐까 의심했는데요. 일부에선 좋아요를 많이 받으려고 조작한 영상 아니냐는 축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비둘기 실제 존재하는 비둘기였고요. 그래요? 잉글리시 파우터라는 이 관상용 비둘기로 밝혀졌는데요. 선택적 번식을 통해 유달리 긴 다리를 갖도록 개량한 품종입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저라면 마주친 즉시 도망갔을 법한 이 외형이지만 이 비둘기 애호가들 사이에선 인기가 아주 높은 귀한 몸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자, 창고에 꽁꽁 얼어붙은 지금 이 상어들이 가득합니다. 브라질 당국이 아시아로 밀수출될 뻔했던 샥스핀, 즉 상어 지느러미를 적발한 건데요. 이 무려 29톤, 상어 1만 마리가 넘는 양입니다. 희생된 상어는 멸종위기종인 청세리 상어와 청상아리 등으로 추정되는데요. 당국은 몇 년 전에도 7, 8톤 정도의 상어 지느러미를 압수한 바 있는데 이번이 역대 가장 큰 규모였다고 밝혔습니다. 상어는 브라질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 바다에서 지난 50년간 70% 이상 감소해서 3분의 1이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급 요리 재료, 상어 지느러미를 얻기 위해서 포획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느러미 거래를 위해서 잡힌 상어는 보통 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지느러미만 잘리고 몸통은 바다에 버려지는데요. 헤엄치지 않으면 숨을 쉬지 못하기 때문에 상어는 그대로 가라앉아 죽는다고 합니다. 상어의 잔혹사 언제 끝이 날까요? 지금까지 월드클래스였습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27분입니다. 저 같은 경알못,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지식, 머니클래스.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역대급 엔저 현상, 득일까 독일까? 최근 원엔 환율이 장중한테 800원대로 내려가기도 했죠. 8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일본 엔화를 더 많이 환전할 수 있게 된 건데요. 이 역대급 엔저 현상에 일본 여행 수요도 늘었고 또 엔화를 싼 값에 사뒀다가 나중에 오르면 되팔려는 엔화 재테크, 즉 엔테크도 유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엔화 가격이 떨어지는 게 무조건 좋은 걸까? 우리 경제에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경제의 맥을 짚어주는 도사님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오늘도 맥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엔화가 많이 싸졌습니다. 네. 그 월요일이었죠. 8년 만에 원엔 환율 그 앞자리가 100의 숫자가 800원. 놀랬는데 이게 왜 이렇게 떨어진 겁니까? 이유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엔화 가격, 엔화 가치가 떨어지는 엔저 현상. 요즘엔 너무 심해서 일명 슈퍼 엔저. 뭐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 우리 원엔 환율의 추이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잘 보시면은 2013년 일명 이제 아베노믹스가 들어서게 되면서 네. 이제 대량 엔저 정책을 실시하게 되죠. 그리고 2015년에 우리가 한번 800원대를 만납니다. 네. 100엔당 897원의 재정 환율이었었는데요. 이후 또 움직이다가 다시 엊그제 장중에
팔자리를 보게 됐으니까 어허. 8년 만에 만나는 이제 슈퍼 엔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예. 그럼 왜 이렇게 엔저가 이어지고 있느냐? 우선 표면적으로 보면 일본의 저금리 정책, 엔화 이 긴축 통화 완화 정책에서 찾아볼 수가 있을 것 네. 같은데요. 보통 우리가 한 나라의 기준금리라고 하면 돈의 값입니다. 돈의 몸값, 그 돈의 가치인데 네. 일본은 스스로 자신들의 통화인 엔화의 가치를 떨어뜨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일부러. 일부러. 한번 볼까요? 기준금리 수준을 보면 미국은 5.25, 우리도 3.5인데 일본의 현재 기준금리는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0.1이고요. 심지어 시중금리도 이제 수익률 컨트롤이라고 해서 네. 플러스 마이너스 0.5%에 가둬놨어요. 어. 그러니까 시중금리도 아무리 높아봐야 0.5 이상으로 못 갑니다. 아, 그래요? 그럼 일본은 왜 이렇게 스스로 자신의 통화 가치를 낮추려고 할까? 저금리 정책을 쓰는 이 유동성 완화 정책을 펼칠까? 네. 일본은 인플레이션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30년, 1990년에 버블이 깨진 이후에 지속적으로 30년 가까이 디플레, 임금도 떨어지고 물가도 떨어지고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네.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을 원하는 정책을 펴왔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돈 가치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계에서 유일하게 현재 다 긴축을 하고 인플레와 싸우고 있는데 일본만 저렇게 다른 통화 정책을 펴고 있는 겁니다. 매 그 미국에서 연준 의장이 뭐 인플레를 잡아야 된다 그 말만 듣다가 예. 지금 일본은 인플레를 갈구하고 있다는 말을 맞습니다. 들으니까 네. 참 재밌네요. 네. 근데 이게 엔화 가격이 싸지니까 뭐 제 주변에서도 일본 여행 가야겠다라는 목소리 많은 사실 비행기 값이 많이 비싸긴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렇긴 한데 아무튼 이 엔화 가격이 싸지면 관광하는 입장에 좋겠지만 네. 뭐 무조건 좋은 건 아닌 거죠. 그렇죠. 관광, 수출, 뭐 투자 등등해서 일본과 우리는 상당히 좀 대척점, 경쟁 관계에 있는 건데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엔화의 가치가 뚝 떨어지게 되니까 국내 기준으로 봤을 때 일본의 네. 관광하려고 하려는 수요가 너무 많이 늘어서요. 작년 대비 지금 125배, 1월부터 4월까지 통계고 와. 올 여름에는 어쩌면 더 커질 수도 있겠고요. 네. 엔화 투자라고 해서 시중 4대 은행의 엔화 예금, 그러니까 저축을 하는데 엔화 예금이 작년 대비 한 40%가 늘었는데요. 지금 은행들에 따르면 우리 시중 은행들이 매달 한 3천억에서 5천억 정도의 돈이 들어와서 엔화 주세요. 엔화로 바꾸겠습니다. 매달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일본 입장인데 일본도 우리와 비슷하죠. 원자재가 나는 나라, 그러니까 생산된 나라가 아닙니다. 네. 자동차 팔고 전자제품 팔고 그러니까 이 수출 가격 경쟁력이 중요한데 네. 엔저를 통해서 달러 대비 이제 소위 말하는 수출 가격 경쟁력을 회복해서 일본의 이제 수출들이 이제 오르가고 있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은 유리한 상황이다. 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의 수출은 이제 경쟁 관계니까 그렇죠. 안 좋아진다. 하고 이 여행을 많이 가니 우리의 경상수지는 특히 여행 수지 부분은 나빠지겠죠. 아하. 이런 이제 대척점에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까 이제 인플레를 갈구하는 나라다, 일본. 그렇게 네. 말씀도 하셨고, 이렇게 의도적으로 지금 그런 엔화의 가치를 낮추고 있는 건데, 일본 은행과 일본 네. 정부가. 네. 그럼 제가 미국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실 미국이 무슨 뭐 환율 조작국이라 그래서 네. 너네 억지로 너네 나라 이거 막 돈 풀지 마 이런 거 막 이렇게 감시까지 하잖아요. 네. 근데 미국이 이렇게 가만히 있을까요? 일본을 보면서? 세간에서는 경제 부분에 있어서는 네. 미국과 일본을 뭐 운명 공동체 뭐 이런 표현도 쓰게 되는데요. 이건 뭐 나중에 특집 시간에 한번 다뤄봐야 될 텐데 네. 지금 미국과 일본과의 악연이자 인연이 있습니다. 일명 플라자 합의라고 시작되는 것부터 우리가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예. 1980년대 일본은 경제적으로는 세계 1위였죠. 네. 그때 당시에 달러 M, 1달러당 엔화의 환율입니다. 거의 200엔대, 230엔, 40엔대까지 움직였었어요. 그럴 때 미국이 나서서 일본 너네는 왜 저렇게 엔저 정책을 쓰느냐. 네. 이제 더 이상 엔저는 용납할 수가 없어. 엔화를 강하게 만들어야 돼. 라고 해서 뉴욕 플라자 호텔에 모여서 이제 저 플라자 합의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저게 네. 1985년인데요. 그 뒤로부터 엔화의 가치가 굉장히 강해져서 100엔대도 깨지고 90엔, 80엔대까지 오게 되는 엔화 강세. 저건 달러 N입니다. 네.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 바로 저 기점으로 해서 일본은 그야말로 완전히 버블이 깨지고 무너지고 이후에 잃어버린 30년이 되죠. 그러다가 이제 아베노믹스 이후에 다시 저 정책을 이제 쓰게 되는데 네. 자, 미국은 왜 현재 저렇게 일부러 자신들의 통화를 약하게 만드는 일본을 그대로 둘까? 이게 왜냐면요. 네.
미국은 다른 나라 중에서 일부러 인위적으로 몸값을 낮추는 나라들을 환율 관찰 대상국이라고 해서 그걸 막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일본은 환율 관찰 대상국, 일종의 환율 조작국이죠. 여기에 지정을 안 했습니다. 그 퀘스천 마크, 물음표가 찍히죠. 네. 그 이유는 실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국채 부분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달러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국채를 사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미 국채 보유량을 보면 세계 1위였었던 중국이 오히려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중국이 팔고 있는 가운데 뭐 미국의 연준도 더 이상 양적 완화를 할 수가 없으니까 미 네. 국채를 못 사주죠. 유일하게 계속 국채를 사주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저 달러와 미 국채를 지키려면 누군가가 사줘야 되는데 네. 일본이 거의 압도적인 1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일본은 저금리이기 때문에 돈 찍어서 그 엔화를 가지고 미 국채를 사주고 미 국채를 사고 아마 이런 형태였기 때문에 이 미국과 일본의 일종의 운명 공동체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하죠. 역시 다 이해관계가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자기 나라의 어떤 국채 좋은 소비자니까 네. 엔저 정책을 하는 그 일본 정부를 그냥 놔두고 있는 거다. 그렇습니다. 아하, 네. 그렇군요. 참 이것도 좀 재밌는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중은행에서 아까 뭐 시중은행에서 엔화 사려는 사람들 많이 늘었다, 개설하는 사람들도 늘었다 이게 얘기도 들었고 뭐 제 주변에도 이제 엔테크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궁금한 것이 그러면 어쨌든 엔저가 있다가 언젠간 오를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오를 때 이제 비싸게 다시 팔아야 되니까 언제 오를 시점이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엔화를 왜 사고 뭐 엔테크를 하느냐? 네. 현재 엔화 약세가 언젠가는 끝나고 네. 다시 엔화가 강해질 거야라는 환차익에 대한 기대감 아니겠습니까? 환차익. 예, 그러니까 이 엔저가 언제까지 이어질지에 대한 고민을 분명히 해 보셔야 될 것 네. 같은데요. 그런데 여기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대내적으로는 그러니까 국민들한테는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GDP 대비 뭐 250% 이상의 빚을 지고 있는데 대외적으로는 순채권국이에요. 앞서 말한 것처럼 미 국채 엄청 들고 있잖아요. 예. 이런 좀 무슨 역설적인 재정 구조를 갖고 있는데 네. 현 상황에서 일본의 금리가 오른다. 그러면 일본 정부는 굉장히 골치 아파지죠. 왜냐하면 일본의 빚도 1경 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때 미국 그 빚이 4경 원 넘을 때 얘기했죠. 예. 금리 오르면 정부가 내야 될 이자가 늘어나니까 일본 정부도 최대치로 저금리를 유지하려고 하겠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명분도 있습니다. 지금 일본도 서서히 인플레이션 나오고 있고 임금도 오르고 있고 뭐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네. 통화 당국도 야 완화 정책을 더 가야 돼. 이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한 뭐 880원이면 뭐 엔화 약세 끝이야. 뭐 870원이 맥시멈이야 하지만 아직까지 섣불리 엔화 약세의 끝을 예상하기는 좀 힘든 대목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럼 언제 돌아서느냐? 네. 일본도 막다른 골목이 있겠죠. 즉 일본은 지금 인플레이션을 굉장히 원하고 있지만 네. 가령 뭐 국제유가가 오른다든가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감내할 수 있는 이상의 인플레이션이 나올 때 네. 그때는 비로소 일본도 이제 엔저에서 엔고로 바뀌게 되는 그 시점이기 때문에 그 포인트를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일본 입장에서 대외적인 요인이 좀 있을 때 돈줄을 조일 수도 있겠다. 그렇죠. 아하, 예, 뭐, 그럴 때 이제 미 유가 좀 국채를 팔고 뭐 이런 시스템이 나오게 되겠는데 예. 그러나 현재로서는 일본 통화 당국이든 정부든 엔저에 대한 선호도가 강하죠. 아, 그렇군요. 당분간은 조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엔화 투자 뭐 요새 많이 하고 있고 또 일본 주식 투자도 덩달아 지금 많이 관심을 끌고 있는데 이런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조언을 좀 해주시죠. 요즘에 가장 핫한 곳이 일본 주식 시장입니다. 네. 일본 증시. 물론 80년대에 버블 때만큼은 아니지만 그 직전까지의 고점을 다 회복했기 때문에 일본 주식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 한번 볼까요? 지금 거의 33,500까지 오고 있습니다. 거의 80년대 버블 직전까지 오고 있는데요. 일본의 주식 시장은 하나의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엔저, 엔화가 약세일 때 네. 올랐다가 엔화가 강세로 돌아서면서 하락하는 구조. 네. 우리와는 좀 다르죠. 코스피는 원화가 강세일 때 올랐다가 약세일 때 떨어지게 되는데 네. 현재 일본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상당 부분 고평가 영역으로 갔다라는 평가가 있고요. 네. 그렇다면은 오히려 일본 주식시장을 못 노린 분들은 이제 엔화로 아예 직접적으로 가게 되는데 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현재로서 엔화 약세의 끝을 예단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엔화 투자, 엔화를 살 때도 한 번에 사는 것보다 한 5회 이상 끊어서 시기도 나눠서 하신다면요. 그런 접근법이 유효하다. 이런 점도 함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투자도 그렇고 엔화 약세 끝을 조금은 당분간 지켜봐야 된다 정도로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일맥상통할 것 같습니다. 머니클래스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클 라이프 시간입니다. 매주 목요일엔 주말에 볼 만한 극장 개봉 영화 또 OTT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이번 주에 새로 나온 작품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화 속 세상으로 오늘도 저희를 안내해줄 베테랑 영화 저널리스트 박혜은 더스크린 편집장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편집장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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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은 극장 개봉작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OTT에서 먼저 공개된 작품을 본다고요? 마블이죠? 맞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히어로가 또 나와 하실 것 같아서 화면 먼저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실게요. 네. That invasion is here, Rhodey. And we can't even tell who the invaders are. Where are the Avengers? This war is one I have to fight alone. 혼자. 어벤져스가 없는 곳에서 혼자 싸웁니다. 와,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네, 닉 퓨리라는 지금까지 마블 시리즈에서는 약간의 조연처럼 등장했던 꽤 중요한 인물이 이번에는 본인의 시리즈로 돌아왔습니다. 어제 21일이에요. OTT 플랫폼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서 공개된 시크릿 인베이전이라는 시리즈예요. 총 6편이고요. 매주 순차로 공개가 되는데요. 마블 시리즈 보셨던 분들은 닉 퓨리가 사라졌던 그 어벤져스의 마지막 전투 이후 기억하실 거예요. 그 전쟁 이후에 지명수배 1순위가 돼서 도피 중이던 이 닉 퓨리가 누구의 모습으로도 얼마든지 자유자재로 변할 수 있는 외계 종족 스크럴에 맞서 싸우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어벤져스 친구들도 없이 늘 누구로도 모양을 바꿀 수 있는 이 스크럴에 맞서서 현실에서 벌어진 아주 숨막히는 첩보전을 그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이전에 이제 캡틴 마블 같은 작품에서는 닉 퓨리가 좀 젊었을 시절이 나왔다면 이번에는 홀로 노쇠한 몸으로 이 외계 종족과 싸워야 하는 고단한 닉 퓨리의 열정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 마블 매니아 분들이라면 닉 퓨리가 좀 익숙할 수 있는데 저는 사실 잘 몰라서 닉 퓨리가 어떤 인물인가요? 그러니까 일종의 설계자라고 할 수 있어요. 곳곳에 퍼져 있었던 이 마블 히어로들을 하나씩 직접 찾아가서 소위 섭외해서 하나의 팀으로 만든 인물이죠. 그러니까 MCU의 문을 연 인물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MCU 세계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 닉 퓨리를 주인공으로 만든 작품인 만큼 그 이전에는 좀 슈퍼히어로의 초현실적인 힘에 집중을 했다면 이번에는 첩보 요원 닉 퓨리의 약간 첩보전 중심의 머리 싸움 같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종의 직장인이거든요. 상사들 눈에는 영 탐탁지 않았던 닉 퓨리를 어떻게든지 제거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고요. 그에 맞서서 뉴욕과 전 세계 시민들의 생명을 지키려는 일 잘하는 공무원 닉 퓨리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 닉 퓨리 재미있는 별명이 있잖아요. 지난번에 그 먼지가 되어 사라질 때 말을 끝맺지 못해서 어머니라고 사라져서 효자퓨리라는 별명을 얻었던 이 닉 퓨리의 이번 새로운 고군분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닉 퓨리가 그래서 어벤져스 시리즈물에서 비중 있게 오래 나오진 않지만 짧게 굵게 여러 번 나왔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벤져스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인물인 것 같아요. 늘 닉 퓨리가 찾아가면 히어로들이 발견되는 이런 이야기이기도 하죠. 디즈니 OTT가 이렇게 OTT에서도 새로운 시리즈를 내고 이 이야기가 극장으로 이어지는 방식으로 일종의
컨텐츠 다중우주를 만들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마블 작품은 극장 영화가 먼저 떠오르기는 해요. 근데 최근에 이렇게 OTT 시리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건 뭘까요? 일종의 재미있는 캐릭터들의 시험대를 OTT에서 먼저 확인을 해보고 그 캐릭터가 사랑을 많이 받으면 극장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를 가지고 오는 방식의 효과적인 전략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하, 뭐 극장에서 보든 OTT에서 보든 뭐 매니아 분들은 아주 신나는 어디서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다음 작품도 액션 히어로물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네, 이번에는 극장에서 만나는 익숙한 히어로인데요. 네? 거미 인간 스파이더맨이 조금 다른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화면 함께 보실게요. 네. Sometimes to do what's right, we have to give up the thing we want the most. Every day, I wake up knowing that the more people I try to save, the more enemies I will make. Anyone can wear the mask. But how you wear it, that's what matters. 오. 마스크는 누구나 쓸 수 있어.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렇죠.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이죠. 그런데 애니메이션으로 만나는 예. 스파이더맨입니다. 이번 스파이더맨은요, 어제 21일 날 개봉을 했고요. 네. 스파이더맨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라는 제목이에요. 무려 5년 전에 벌써 전편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라는 애니메이션이 나와서 그야말로 극장과 관객들에게 정말 큰 환호를 받았었거든요. 이 성장통을 겪으면서 멀티버스에서 새로운 스파이더맨들을 만나게 되는 한 소년의 이야기였는데요. 이번에 다시 한번 이전에 만났던 스파이더 우먼 그웬이 다시 그의 앞에 나타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더 크고 센 평행 우주가 펼쳐지는 이야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 멀티버스, 그러니까 다른 우주 속에 살고 있는 또 다른 스파이더맨들. 근데 여기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스파이더 우먼도 또 나타나는군요. 그렇죠. 거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멀티버스를 아주 확실하게 이해하실 것 같은 영상 하나 준비했거든요. 도대체 어떤 멀티버스인가 함께 봐주실게요. 네. Stop what you're doing and stop Spider-Man. Miles Morales, he's entering Sector 4. Miles, he's right there. He's running. Turn around. I don't see anything, boss. 오. 각양각색 스파이더맨이 정말 많죠. 너무 많아요. 이 영화에는 무려 280여 명의 스파이더맨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소년 마일스를 비롯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스파이더 우먼 그웬, 피터 비 파커, 그리고 미겔 오하라 밴드 기타리스트도 있고요. AI 스파이더맨도 있고요. 잠깐 보셨던 고양이 스파이더맨도 있고 공룡 스파이더맨까지 총출동을 합니다. 새로운 스파이더맨이 수많은 스파이더맨들과 함께 이 멀티버스에서 다중우주의 질서를 잡기 위해서 싸우는 과정인데요. 영화에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상력을 애니메이션으로 표현한 점이 그야말로 강점이에요. 그러게요. 아, 이래서 애니메이션이 필요하구나. 이 작품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편이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건 보시고 조금만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 실사 아니고 애니메이션인 틈을 타서 하고 싶은 거 다 한 그렇죠. 애니메이션이군요. 스파이더맨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렇군요. 저 그런 살짝 버전이죠. 기대감이 드는 게 이게 만약에 잘 된다. 그럼 진짜 실제로 280명의 사람들이 등장하는 스파이더맨 영화가 실사까지. 생기지 않을까 공룡 싶긴 합니다. 역할로 누군 해야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작품은 올해가 6.25 전쟁 정전 70주년, 그러니까 전투를 중단하기로 협정을 맺은 지 70년 된 해인데 관련된 영화 또 소개를 해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릴 작품은요. 206 사라지지 않는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예요. 무슨 내용일까 제목으로는 조금 짐작하시기 206?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영상 함께 보실게요. 네. 할머니, 인간의 몸에는 206개의 뼈가 있다고 해요. 할머니께서 이 얘기를 들으신다면 뭐가 그래 맞노 하면서 웃으시겠죠. 그러나 학살 현장에서 발견한 유해 중 206개의 온전한 뼈를 다 가진 한 사람을 찾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아, 갑자기 좀 먹먹
계시는데 네네. 그러니까 제목에 들어간 206이라는 게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뼈 개수 맞습니다. 206 그걸 의미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유해 발굴 관련된 그런 영화인가요? 네, 유해 발굴단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예요. 어제 네. 21일 날 극장에서 개봉을 했습니다. 이 작품은 4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민간인 학살자들의 유해를 발굴하는 발굴단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뭐 충청북도에는 여우굴이나 알려졌던 은곡의 비성골, 용두 1리, 아곡리, 뭐 설화산 같은 충남북 지역의 유해 매장지를 조사하고 그곳에서 발굴하는 현장을 함께 다큐멘터리로 촬영한 작품인데요. 네. 감독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촬영을 하는 것보다 발굴단의 일원이 돼서 옆에서 함께 흙을 치우고 유해를 발굴하는 일들이 더 많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저 현장에 있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실제 이를 도우면서 촬영을 했군요. 네. 사실 저희 같은 젊은 세대한테는 한국 전쟁이 좀 역사책에서 볼 법한 그렇게 접할 수 있는 수준인데 이 유해 발굴단 활동을 보면 사실 전쟁의 고통이나 슬픔이 아직도 존재하는구나라는 걸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목소리 높여서 반전을 외치지 않아도 네. 이 작품을 보면 왜 전쟁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지 아마 모두 다 다시 한번 곱씹게 되실 것 같아요. 이 유해 발굴 전문가부터 대학생 자원봉사단까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한국 전쟁기의 민간인 학살 유해 발굴 공동조사단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네. 이름을 알 수 없는 이 유해를 발굴하면서 그들의 넋을 기려주기도 하고요. 또 감식을 통해서 이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주는 그 이야기들을 보고 있으면 정말 남의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전 70주년인 올해에 우리가 진짜 기억해야 하는 역사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알려주는 작품입니다. 현실에서도 늘 전쟁 뉴스를 듣는 요즘에 꼭 한번 극장에서 만나보시기를 권하는 다큐멘터리입니다. 네, 돌아온 어벤져스의 시초, 닉 퓨리의 이야기가 담긴 시크릿 인베이전 그리고 주말에 스파이더맨 하고 싶은 거 다 해가 담긴 스파이더 애니메이션 그리고 마지막 정전 70주년의 의미를 다시 새겨볼 수 있는 다큐멘터리 206 사라지지 않는까지 세 편의 작품 만나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혜은 더스크린 편집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빗줄기가 더위를 식혀주나 했더니 오늘부터 다시 날이 더워지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은 27도로 어제보다 5도나 껑충 뛰겠고요. 남부지방은 낮 기온이 30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오늘은 갑작스러운 소나기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오전에 비가 그치고 소나기가 시작되겠는데요. 오전부터 밤사이 서울을 비롯한 내륙 곳곳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곳에 따라 우박이 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구름 많겠고요. 낮 동안 자외선 지수도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현재 기온 보시면 현재 서울, 전주 21도, 대구는 벌써 24도까지 올랐습니다. 낮 기온은 대전, 광주 28도, 대구는 30도까지 올라서 덥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오름세 보이면서 덥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제주도에 장마가 시작되겠고요. 전남과 경남에도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상암동 클래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절기상 단오죠. 네. 창포물로 머리를 감았다는. 네, 오늘도 건강하고 의미 있는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요. 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상쾌하세요.